24시간. 하루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고 했던가. 거짓말이었다. 어떤 이의 하루는 눈부신 햇살 아래 흐르고 또 어떤 이의 하루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질식해간다. 그리고 32해를 살아온 나의 24시간은 지금 이 순간 10억이라는 가격표가 붙은 채 팔려나가고 있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회장님의 얼굴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차가운 안경 너머로 나를 꿰뚫어 보던 김 비서의 목소리가 귓가에 이명처럼 울렸다. 그 목소리는 마치 내 영혼의 값어치를 매기는 경매사의 망치 소리 같았다. 괜찮아, 윤서아. 1년이야. 딱 365일. 눈 딱 감고 버티는 거야. 엄마 수술만 끝나면 그걸로 된 거야. 나는 굳어가는 손가락에 억지로 힘을 주어 만년필을 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땀과 섞여 불쾌하게 미끄러졌고 눈앞에 놓인 두꺼운 종이 뭉치 위에는 결혼 계약서라는 글자가 유독 시리게 박혀 있었다. 매캐한 잉크 냄새와 함께 내 인생의 한 페이지가 검은 글씨들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맞은편에 앉은 김비서라는 노신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감각한 시선으로 나를 훑쳤다. 그 눈빛에는 동정도 비난도 없었으며 그저 값비싼 가구를 감정하듯 쓸모와 가치를 저울질하는 듯한 냉정함만이 번들거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약 기간은 정확히 1년입니다. 1년 뒤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이 모든 관계는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그 대가로 아버님이 남기신 사채 전액과 어머님의 수술비 그리고 위자료를 포함한 10억 원이 윤서아 씨의 통장으로 즉시 입금될 겁니다. 나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10억? 병상에 누워 하루하루 말라가는 엄마를 살릴 수 있는 돈. 지긋지긋한 가난의 고리를 잠시나마 끊어낼 수 있는 돈. 그 돈의 압도적인 무게 앞에서 결혼이라는 단어가 품은 한때의 꿈과 낭만 따위는 먼지처럼 가벼웠기에 나는 내 삶을 파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시간을 사는 것이라 스스로를 세뇌했다. 지켜야 할 규칙은 단 3가지입니다. 첫째, 회장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저택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둘째, 외부와의 모든 연락은 금지됩니다.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3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회장님의 얼굴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김 비서의 사무실을 나온 순간부터 나를 태운 차는 마치 장의차처럼 침묵에 잠겨 있었다. 서울 한복판을 달리고 있음에도 창밖의 풍경은 현실감이 없었고 신화 속에나 나올 법한 육중한 철문이 소리 없이 열리는 순간 나는 내가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끝없이 이어진 정원을 지나자 동화 같은 웅장함을 뽐내는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 모습은 나를 압도하기보다 거대한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오싹함을 안겨주었다. 저택 내부는 숨막히는 정막으로 가득했다. 두꺼운 양탄자는 내 발소리마저 모조리 삼켜버렸고 나를 안내하는 하녀들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기에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잘 만들어진 인형처럼 보였다. 오늘부터 서아 씨가 머무실 방입니다. 회장님의 침실은 바로 옆방입니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하녀들이 가져다 줄 겁니다. 회장님의 식사는 서아 씨가 직접 챙겨주셔야 합니다. 결국 고급 간병인이었구나. 나는 입술을 깨물며 자조적인 미소를 삼켰다.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화려하게 포장된 10억짜리 감옥살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첫 번째 임무는 생각보다 빨리 주어졌다. 나의 남편이 된, 아니, 나의 주인이 된 회장님의 저녁 식사를 가져다 주는 것. 은쟁반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이 놓여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산 사람이 아닌 죽은 사람에게 올리는 제사상처럼 느껴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방문을 노크했다. 회장님, 저녁 식사 가져왔습니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내가 망설이고 있을 때 육중한 문이 아주 작은 틈만 남기고 스르르 열렸다.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모든 창문은 두꺼운 암막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으며 방 한 구석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스탠드 불빛만이 그 공간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그가 있었다. 창가 옆 거대한 안락 의자에 앉은 남자는 완벽한 어둠의 일부처럼 보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얼굴을 보지 말 것. 김비서의 목소리가 귓가에 경고처럼 울렸다. 거기 두고 나가. 목소리는 의외로 젊었지만 사막의 모래바람처럼 사람의 온기를 모두 말려버릴 듯한 까칠함이 가득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쟁반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 긴장한 탓에 손이 미끄러지며 달그락하고 포크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내가 허리를 숙여 포크를 주우려던 찰나 그의 그림자가 거대하게 부풀어 오르며 나를 덮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다. 나는 숨을 멈췄다. 너무 가까웠다. 그의 숨결마저 느껴질 듯한 거리. 고개를 들면 그의 얼굴을 보게 될 것만 같았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얼굴이 아니었다. 얼굴의 오른쪽 절반을 완벽하게 가리고 있는 하얗고 매끄러운 가면을, 마치 살아있는 피부처럼 얼굴에 밀착된 오페라의 유령이 쓰던 것과 같은 그 가면을, 가면 너머 그림자에 가려진 그의 눈이 나를 향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그 시선은 날카로운 얼음 송곳 같아서 내 심장을 그대로 꿰뚫는 듯했다.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던 아버지의 폭력 앞에 숨죽이던 어린 시절의 공포가, 잊고 있던 그 트라우마가 온몸을 휘감았다. 태준 뭘 보고 있지? 공포가 목구멍을 틀어막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얼어붙은 채로 서 있던 바로 그 순간 어둠에 잠긴 방문 틈으로 전혀 다른 목소리가 비단처럼, 그러나 그 속엔 날카로운 조롱을 숨긴 채 스며들었다. 어이구, 형님 새로 드린 장난감은 마음에 드십니까? 그 목소리에 나를 옥죄던 태준의 위압적인 기세가 순간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소리가 난 쪽을 쳐다보았다. 문에 비스듬히 기댄 채 수려한 외모의 한 남자가 팔짱을 끼고 우리를 구경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조롱과 흥미가 뒤섞여 있었다. 나가. 나는 그 짧은 명령에 떠밀리듯 허둥지둥 방에서 뛰쳐나왔다. 간신히 문을 닫고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댔다. 하지만 나를 더 두렵게 한 것은 가면 속 남자의 분노가 아니었다. 방금 전 문이 닫히기 직전 내가 본 두 남자의 모습, 서로를 향해 나를 세운 채 금방이라도 서로를 물어뜯을 듯 팽팽하게 대치하던 그 눈빛.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곳은 단순히 괴물이 사는 감옥이 아니었다. 서로를 증오하는 두 마리의 맹수가 갇힌 거대한 우리 안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우리 안으로 던져진 가장 연약한 먹잇감이었다. 첫날 밤의 숨막히는 대치 이후 아침은 거짓말처럼 고요하게 찾아왔다. 하지만 이 저택의 고요함은 평온이 아니라 모든 소리를 빨아들이는 진공과도 같은 것이었다. 나는 잠을 설친 탓에 무거운 몸을 일으켜 내게 주어진 임무를 시작했다. 그것은 아침 식사가 담긴 쟁반을 들고 옆방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었다. 어젯밤 그 끔찍한 우리 안으로 나를 몰아넣었던 바로 그 문을. 회장님, 아침 식사입니다. 안에서는 역시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어제와 다른 점이 있다면 문이 저절로 열리지 않았다는 것뿐. 한참을 망설이다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자 방 안은 여전히 한낮의 빛을 거부한 채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는 어제와 똑같은 안락의자에 똑같은 자세로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의 옆모습을 가린 하얀 가면만이 어둠 속에서 섬뜩할 정도로 선명했다. 테이블 위에 둬. 그는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나는 조용히 쟁반을 내려놓고 어젯밤 그가 손도 대지 않은 저녁 식사를 치웠다. 차갑게 식어버린 음식들. 마치 이 저택에 갇힌 내 신세 같았다. 내가 방을 나오기 직전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앞으로 노크하지 마. 그것은 배려가 아니었다. 내 존재가 만들어내는 작은 소음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완벽한 거절이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나는 유령처럼 그의 방을 드나들었다. 그의 식사를 챙기고 그가 없는 틈을 타방을 정리하는 것이 내 일과의 전부였다. 그는 단 한 번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고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열지 않았다.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었지만 그와 나 사이에는 수만 광년의 거리가 존재했다. 이복 동생 강태민은 마치 복도를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처럼 수시로 내 앞에 나타났다. 그는 언제나 완벽하게 다려진 수트를 입고 사람 좋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으며 갓을 매기는 듯했다. 강태민 어때? 10억짜리 감옥은 살만한가? 우리 형님 시중 드는 건 할만하고? 그는 일부러 하녀들이 지나가는 복도 한가운데서 내게 말을 걸었다. 나는 대답 없이 그를 지나치려 했지만 그가 내 앞을 막아섰다. 나 잊을 뻔했네. 윤서아 실했나? 듣자하니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팔려왔다고 쯧쯧. 얼굴은 반반한데. 인생이 기구하네. 그래도 뭐 다행 아닌가? 우리 형 같은 괴물한테 시집와서 평생 호강하게 됐으니. 괴물. 그 단어가 칼날처럼 날아와 내 가슴에 박혔다. 하녀들이 애써 못 들은 척하며 종종 걸음으로 사라졌다. 그의 말은 나뿐만 아니라 이 저택의 주인인 그의 형까지 모욕하는 말이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오히려 굴욕감을 견디게 해주었다. 비켜주시겠어요? 어쭈 눈빛 봐라. 아직도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착각하지 마. 넌 그냥 우리 집안에서 돈 주고 산 물건이야. 얌전히 형님 옆에서 장식품 노릇이나 하다가 1년 뒤에 조용히 꺼져주면 돼. 알겠어? 그가 한 걸음 다가서며 나를 내려다보는 순간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던 아버지의 그림자가 그의 등 뒤로 겹쳐 보였다. 숨이 턱 막혀왔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간신히 그를 지나쳐 내 방으로 도망쳤다. 문을 닫고 나서야 참고 있던 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쿵, 쿵, 쿵. 심장이 발밑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이 저택의 진짜 괴물은 어쩌면 가면을 쓴 그가 아니라 완벽한 얼굴을 한 이 남자인지도 몰랐다. 시간은 의미 없이 흘러갔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의 식사를 준비하고 텅 빈 저택을 배회하다가 점심과 저녁을 그의 방문 앞에 배달했다. 그는 내가 가져다 준 음식에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매번 거의 그대로 남겨진 쟁반을 들고 나올 때마다 나는 내 존재 자체가 거부당하는 기분이었다. 저택의 그 누구도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회장님의 새로운 부인이 아니라 언제든 깨어질 수 있는 유리 그릇처럼 혹은 곧 사라질 투명 인간처럼 대했다. 나는 이 거대한 성에 갇힌 외로운 섬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여느 때처럼 저녁 쟁반을 들고 그의 방으로 들어갔을 때 평소와 다른 점을 발견했다. 그가 늘 앉아있던 창가 의자가 비어 있었고 그는 방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의 발치에는 물이 쏟아져 있었고 깨진 유리컵 조각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다치기라도 하면 나는 계약이고 뭐고 다 잊은 채
반사적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그가 깨진 유리를 밟기라도 할까봐 나도 모르게 그의 앞을 막아섰다. 움직이지 마세요. 위험해요. 내가 그의 팔을 잡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만지지 마. 그는 온 저택이 울릴 정도로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 고함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안에 잠들어 있던 가장 끔찍한 기억을 깨우는 주문이었다. 아버지의 폭언, 깨지던 술병 소리,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숨죽여 울던 어린 날의 내가 눈앞에 펼쳐졌다. 그의 손이 나를 향해 뻗어오는 순간 나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손이 내 뺨을 향해 날아오는 것만 같았다. 만지지 마. 그의 외침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사방으로 튀었다. 그 소리는 내 고막을 찢고 들어와 20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젖혔다. 눈앞에 가면 쓴 남자는 사라지고 술에 취해 눈이 벌겋게 충혈된 아버지가 서 있었다. 깨진 소주병, 비명 같은 엄마의 울음소리,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숨조차 쉬지 못하던 어린 나의 공포. 시간과 공간이 뒤틀리고 나는 다시 그 지옥 같은 방구석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그의 손이 나를 향해 뻗어오는 순간 나는 그저 눈을 질끈 감았다. 뺨 위로 날아들 차가운 손바닥을, 그 지독한 고통을 기다릴 뿐이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예상했던 고통 대신 나를 감싼 것은 여전히 숨막히는 정적이었다. 나는 실눈을 떠 조심스럽게 앞을 보았다. 그는 나를 때리려던 게 아니었다. 그의 손은 허공에서 길을 잃은 채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가면으로 가려지지 않은 그의 왼쪽 눈은 분노가 아닌 극심한 공포로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내 등 뒤 혹은 내 너머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보며 질려 있었다. 그는 고함치는 포식자가 아니었다. 덫에 걸려 발버둥치는 상처 입은 짐승이었다. 그 순간 내 안의 모든 공포가 눈 녹듯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 날카롭고 시린 아픔이 차올랐다. 나를 향한 분노가 아니었다. 깨진 유리 조각이 그의 발을 다치게 할까봐 그 공포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킨 것이었다. 내 트라우마를 후벼 파던 그의 고함은 사실 자기 자신을 향한 비명이자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내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망치라고 소리치던 본능을 더 깊은 곳에 연민이 억누르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그를 향해 아주 천천히 한 걸음 다가갔다. 그가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괜찮아요. 내 목소리 역시 염소처럼 떨려 나왔다. 나는 해치지 않아요. 그냥 유리가 위험해서. 그는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다. 나는 더 다가가는 것을 멈추고 아주 천천히 마치 겁먹은 새를 대하듯 조심스럽게 두 팔을 벌렸다. 그리고 그의 등 뒤로 다가가 떨리는 그의 몸을 가만히 끌어안았다. 딱딱한 나무처럼 굳어있던 그의 몸이 경련하듯 움찔했다. 그가 당장이라도 나를 뿌리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그의 등에 얼굴을 묻고 마치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달래듯 그의 등을 토닥이기 시작했다.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무서웠죠.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다. 그에게 하는 위로였는지 혹은 과거의 나에게 건네는 위로였는지 그저 나는 등을 토닥이며 주문처럼 같은 말을 반복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의 몸을 휘감고 있던 격렬한 떨림이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어깨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마침내 내 어깨 위로 그의 고개가 위태롭게 툭 하고 떨어졌다. 그의 입술 사이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억눌린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그것은 슬픔이라기보다는 길고 긴 악몽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사람의 탈진한 숨소리 같았다. 나는 그가 스스로 몸을 뗄 때까지 그렇게 한참을 그를 안고 서 있었다. 이윽고 그는 아무 말 없이 내게서 떨어져 다시 창가의 자기 자리로 돌아가 깊숙이 몸을 묻었다. 방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의 차가운 단절의 침묵이 아니었다. 어색하지만 무언가 미세한 온기를 품은 새로운 종류의 침묵이었다. 나는 조용히 빗자루를 가져와 깨진 유리 조각을 쓸어 담았다. 그의 시선이 내내 내 등 뒤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날카로운 얼음 송곳이 아니었다. 길 잃은 아이가 보내는 듯한 낯선 혼란과 의문이 담긴 시선. 그날 밤 나는 내 방 침대에 누워 잠들지 못했다. 오늘 내가 한 행동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었다. 나는 그의 심기를 건드렸고 그의 몸에 손을 댔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나는 오늘 처음으로 보았다. 저주받은 괴물에 가면 뒤에 숨어 울고 있는 외로운 남자의 진짜 모습을. 돈 때문에 시작한 이 계약이 이제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예감했다. 나는 이 남자의 상처를 더 알고 싶어졌다. 아니, 알아야만 했다. 그것이 이 거대한 감옥에서 내가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일지도 몰랐다. 그날 이후 저택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여전히 무겁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흘렀다. 그것은 더 이상 날카로운 경계심이 아니라 서로의 다음 행동을 조심스럽게 살피는 탐색정과도 같았다. 나는 그의 방문 앞에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고 그는 내가 방에 들어섰을 때 더 이상 인기척을 지우려 애쓰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침묵은 더 이상 우리를 갈라놓는 벽이 아니었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식어버린 그릇을 치우기 위해 쟁반을 들었을 때 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가 남긴 따뜻한 수프 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던 것이다. 그 텅 빈 그릇 하나가 내 심장에 쿵 하고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것은 그가 내게 보낸 최초의 응답이자 아주 희미한 인정의 신호였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 더 이상 고역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그가 무엇을 잘 먹는지, 어떤 향을 싫어하는지 조금씩 알아갔다. 그것은 이 삭막한 저택에서 나만이 알 수 있는 그에 대한 유일한 비밀이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오후였다. 내가 그의 방을 정리하고 있을 때 늘 창밖만 보던 그가 처음으로 내게 먼저 말을 걸었다. 따라와. 나는 의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굳게 닫혀 있던 방의 또 다른 문으로 향했다. 그 문은 내가 이 저택에 온 후로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던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향하는 문이었다. 내가 잠시 망설이자 그가 문고리를 잡은 채 나를 돌아보았다. 가면 너머의 시선이 재촉하듯 나를 향했다. 나는 홀린 듯 그를 따라 나섰다. 문을 열자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어둡고 차가운 저택의 복도와는 달리 그곳은 온통 눈부신 햇살과 싱그러운 풀내음으로 가득했다. 거대한 유리 온실, 계절을 잊은 온갖 종류의 화초와 나무들이 저마다의 초록빛을 뽐내며 자라고 있었다. 나는 순간 감탄사를 내뱉을 뻔했다. 이 죽음의 성과도 같은 곳에 이렇게 생명으로 가득 찬 공간이 숨겨져 있었다니. 그는 온실 중앙으로 걸어가
유독 키가 작고 볼품없는 화분 앞에 멈춰 섰다. 가지는 비틀려 있었고 잎사귀 몇몇은 병든 것처럼 노랗게 떠 있었다. 다들 죽을 거라고 했어. 가망 없다고.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결 부드러웠다. 그는 앙상한 가지를 마치 아기의 뺨을 어루만지듯 조심스럽게 쓸었다. 그런데 아니었어. 그냥 조금 아팠던 것뿐이야. 조금 더 햇볕이 필요했고 조금 더 기다려줘야 했을 뿐이지.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화초에 대해 말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온실 안에는 완벽하게 아름다운 꽃들보다 어딘가 상처 입고 이파리가 찢어지고 다른 나무에 기대어 겨우 자라나는 식물들이 더 많았다. 이곳은 그의 정원이 아니라 그가 돌보는 상처 입은 존재들의 병원이었다. 저희 엄마도 작은 화분을 하나 키우셨어요. 해가 잘 안 드는 좁은 베란다에서요.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했는데 엄마는 매일 들여다보고 말을 걸어주셨어요. 그랬더니 봄에 작은 꽃을 피우더라고요. 내 말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의 시선이 나를 온전히 담는 것이 느껴졌다. 우리가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았던 그날 밤처럼 지금 우리는 서로의 아주 작은 온기를 알아보고 있었다. 내가 병든 이파리를 가리키자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가위를 건넸다. 내가 조심스럽게 병든 잎을 잘라내는 동안 그의 손이 내 손등을 스쳤다. 짧고 희미한 접촉이었지만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 짜릿했다. 온실을 나올 무렵 우리는 처음으로 나란히 걷고 있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나는 더 이상 그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이 가면 속 남자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솟구쳤다. 이 견고한 벽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모습이 궁금해졌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 그가 불쑥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먼 곳을 향하는 듯 아련했다. 이런 걸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었어.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과거의 연인일까? 나처럼 이곳에 잠시 머물렀던 여자였을까? 알 수 없는 질투심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그가 멈춰서서 나를 돌아보았다. 가면으로 가려지지 않은 그의 눈이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절실한 빛으로 나를 응시했다. 15년 전 모든 걸 잃었던 그날 나를 구해준 사람이. 그의 말은 묵직한 돌멩이가 되어 내 마음의 호수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나는 그가 말을 잇기를 기다렸지만 그는 다시 입을 굳게 닫아버리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간신히 붙잡고 있던 희망의 끈을 놓쳐버린 기분이었다. 그의 세상에 발을 들였다고 생각한 것은 나만의 착각이었을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나조차 들어갈 수 없는 굳게 잠긴 방이 있었다. 그 방의 열쇠를 쥔 것은 15년 전에 그 소녀였다. 그날 이후 내 머릿속은 온통 15년 전 그날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의 얼굴에 끔찍한 흉터를 남기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그날. 그리고 그를 구해줬다는 그 소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그는 왜 계약 결혼이라는 방법을 써서까지 나를 이 저택에 들인 걸까? 수많은 질문들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라 나를 잠식했다. 나는 더 이상 이 거대한 저택의 인형으로만 머물 수 없다고 결심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그것이 이 계약의 의미를 찾고 어쩌면 그를 이 어둠 속에서 꺼내줄 유일한 방법일지도 몰랐다. 나는 용기를 내어 저택에서 유일하게 내게 온기를 보여주었던 사람, 김비서를 찾아갔다.
그는 서재에서 낡은 책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김 비서님, 잠시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김 비서는 나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언젠가 내가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15년 전 회장님께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내 질문에 그의 손길이 잠시 멈칫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내게 건넸다. 사진 속에는 흉터 없는 맑은 얼굴의 소년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지금의 그에게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빛을 머금은 듯한 미소였다. 도련님은 원래 저렇게 밝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수학여행을 가시기 바로 전날 찍은 사진입니다. 수학여행. 그 단어가 내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먼지 쌓인 창고의 문을 부수고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그날 도련님이 묵던 숙소에 큰 불이 났습니다. 모두가 도망치기 바빴죠. 이복 동생인 태민 도련님마저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태준 도련님은 마지막까지 빠져나오지 못하셨어요. 연기에 정신을 잃으셨던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비통하게 떨려왔다. 모두가 포기했을 때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의 그 학생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안에 아직 사람이 있다고. 소방관들이 말리는데도 막무가내로 불길 속으로 다시 뛰어들어가려 했죠. 결국 그 학생의 절박한 외침 덕분에 소방관들이 다시 진입해서 도련님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까맣게 타버린 숙소, 자욱한 연기, 비명과 울음소리, 그리고 안에 아직 사람이 있어요. 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던 어린 소녀의 목소리. 그것은 바로 나의 목소리였다. 잊으려 애썼던 끔찍했던 그날의 기억. 그 여학생은 어떻게 됐나요? 내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떨려 나왔다. 김 비서는 의아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큰 부상은 없었지만 충격이 컸던지 며칠 앓았다고만 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깨어나신 뒤 가장 먼저 그 학생을 찾으셨습니다. 평생을 찾아 헤매셨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학생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나는 앨범을 든 채 뒷걸음질 쳤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가 왜 나를 찾았는지, 왜 이 저택에 나를 들였는지. 그가 기다려온 사람은 내가 아니었다. 15년 전 자신을 구해준 그 어린 소녀였다. 그렇다면 나는 대체 뭐란 말인가? 왜 그러십니까? 안색이. 김 비서가 걱정스럽게 다가오려는 순간 태준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의 시선은 나와 김 비서, 그리고 내 손에 들린 앨범에 차례로 닿았다. 그의 가면 너머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나는 그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다. 이 모든 진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내가 비틀거리며 그를 지나치려 할 때 그가 내 팔을 붙잡았다. 15년 전 그를 구해냈던 바로 그 소녀의 팔을. 왜 당신이 그걸? 그는 내 손에 들린 자신의 옛 사진을 보며 혼란에 빠져 있었다. 그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다. 내가 바로 그 소녀라는 사실을. 그리고 나는 그를 구해줬던 그날의 기억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순간 그의 마음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깨달았다. 그는 나에 대한 마음이 깊어져 드디어 15년 전의 비밀을 털어놓으려 했던 것이다. 나를 계약직 아내가 아닌 자신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모든 것을 고백하려던 찰나였다. 그런데 나는 그 고백을 듣기 전에 모든 것을 알아버렸다. 그것도 내가 그 모든 기억을 잊고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의 순수한 고백의 순간을 내가 짓밟아 버린 것이다. 윤서아 씨,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그 목소리에는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애틋함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나에게 15년 동안 간직해온 자신의 가장 순수하고 절박한 진심을 전하려 하고 있었다. 내가 오랫동안 당신을 나는 그의 말을 차마 들을 수가 없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계획이었다는 충격,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잊고 살아온 나 자신에 대한 혐오감,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나를 덮쳤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서재를 뛰쳐나왔다. 나는 서재를 뛰쳐나와 내 방으로 도망쳤다. 문을 걸어 잠그고 주저앉았다. 숨이 차오르는 것보다 기억이 차오르는 속도가 더 빨랐다. 15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둑이 무너진 것처럼 그날의 기억이 흙탕물처럼 밀려와 나를 집어삼켰다. 새까만 연기, 살갗을 태울 듯한 열기, 울부짖는 사람들, 그리고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던 교복 입은 소년의 얼굴. 그 얼굴을 본 순간 나는 내 안에 있던 모든 두려움을 잊었다. 그를 구해야 한다는 본능만이 나를 지배했다. 내가 잊고 있었어. 어떻게 이걸 잊을 수가 있지. 그날의 충격이 너무 컸던 탓일까. 나는 그 끔찍한 기억을 내 삶에서 통째로 도려냈던 것이다. 그를 구해낸 영웅이 아니라 그 지옥 같은 기억에서 도망친 겁쟁이. 그게 바로 나였다. 그가 15년 동안 나를 찾아 헤매는 동안 나는 그 모든 것을 잊고 내 상처 속에서만 허우적대고 있었다. 나는 그의 구원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잔인한 사기꾼에 불과했다. 그의 순수한 고백을 들을 자격이 내게는 없었다. 한편 이 모든 상황을 서재 문틈으로 지켜보던 강태민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는 형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그리고 윤서아라는 여자가 형의 견고한 성벽에 균열을 내고 있음을 정확히 간파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형이 흉터 뒤에서 걸어 나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윤서아, 뒷조사해. 샅샅이. 답은 생각보다 빨리 돌아왔다. 아버지가 남긴 사채빚, 병든 어머니, 그리고 10억짜리 계약 결혼. 모든 퍼즐 조각이 그의 손안에 들어왔다. 강태민은 기다렸다는 듯 서류 뭉치를 들고 형의 방으로 향했다. 태주는 혼란과 상처 속에서 넋을 잃은 채 앉아 있었다. 형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태주는 대답이 없었다. 강태민은 그의 책상 위로 서류 뭉치를 던지듯 올려놓았다. 그 여자 윤서아에 대한 겁니다. 형님이야말로 저 여자의 진짜 얼굴을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태준의 시선이 마지못해 서류로 향했다. 그 위에는 채무 변제 확인서와 함께 윤서아의 가족관계,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어마어마한 빚의 액수가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그와 내가 맺었던 10억짜리 결혼 계약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저 여자가 왜 형님 곁에 붙어 있는지, 그 친절, 그 걱정스러운 눈빛, 전부 다 연기였습니다. 저 여자의 목표는 처음부터 단 하나, 형님의 돈이었습니다. 태준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내면에서 간신히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15년 전 화재 현장에서 자신을 버리고 도망쳤던 이복 동생에 대한 배신감. 세상 모두가 자신의 흉터 뒤에 숨겨진 돈을 보고 접근할 것이라는 깊은 불신. 윤서아라는 존재는 그 모든 상처와 불신을 잠재울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런데 그 희망마저도 결국 추악한 돈으로 계산된 거짓이었다. 가엾은 우리 형님 15년 동안 찾아 헤맨 구원자가 사실은 형님 등골을 빼먹으려는 거머리였다니.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사람한테 속고 사실 겁니까?
강태민의 목소리는 독이 든 꿀처럼 달콤하고 잔인했다. 그는 태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상처를 후벼 파는데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태준은 아무 말 없이 서류 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가면 위로 또 다른 차갑고 단단한 가면이 더 씌워지는 것 같았다. 나는 한참을 울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결심했다. 그를 찾아가 모든 것을 말해야 했다. 내가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잊고 있었던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고. 나는 눈물 젖은 얼굴을 닫고 그의 방문 앞에 섰다. 무슨 말을 들어도 괜찮았다. 그의 분노를 전부 받아낼 각오가 되어 있었다. 회장님, 저예요, 서아예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안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포기하고 돌아서려던 순간 문이 열렸다. 하지만 그는 나를 방으로 들이지 않았다. 문고리를 잡은 채 그는 차가운 문지방처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의 목소리는 내가 처음 이 저택에 왔던 날보다, 아니, 그보다 더 차갑고 가시 돋친 얼음 조각 같았다. 무슨 할 말이 남았지? 10억으로는 부족했나? 그의 말은 비수가 되어 내 심장을 정통으로 꿰뚫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제 말 좀. 얼마면 돼? 얼마를 더 원하는데? 말해 원하는 액수를 말하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도, 아픔도,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경멸하는 차가운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내가 그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진심이, 내가 그와 나누었던 모든 교감이 돈이라는 한 단어 앞에 더럽혀지고 난도질당했다. 철컥. 그는 내 앞에서 무자비하게 문을 닫아버렸다. 굳게 닫힌 문은 그의 마음이었다. 이제는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진심도 닿을 수 없는 완벽하게 닫혀버린 그의 세계. 나는 그 차가운 문에 기댄 채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가 닫아버린 문은 내게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나는 며칠 동안 내 방에 갇혀 유령처럼 시간을 보냈다. 희망은 산산조각 났고 진실을 고백할 용기마저 부서져 내렸다. 그는 이제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영원히 10억에 팔려온 거짓말쟁이로 기억될 터였다. 이대로 계약 기간이 끝나기만을, 이 지옥에서 조용히 사라질 날만을 기다리는 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며칠 뒤 저택이 이상할 정도로 분주해졌다. 하녀들은 값비싼 그릇을 닦고 정원사들은 정원을 다듬었으며 거대한 홀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새로 걸렸다. 김 비서가 무거운 표정으로 내 방문을 두드렸다. 오늘 저녁 회장님의 생신 연회가 열립니다. 생일. 그의 생일이었구나. 나는 텅 빈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태민 부회장님께서 그룹의 주요 인사들을 모두 초청하셨습니다. 회장님의 공식적인 첫 대외 활동이 될 거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축하를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 강태민이 형을 세상 밖으로 억지로 끌어내 그의 나약함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는 잔인한 쇼였다. 서아 씨 부탁입니다. 오늘 연회에 참석해 주십시오. 지금 회장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 나간들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그의 분노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고개를 저으려던 순간 내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에게 진실을 전할 마지막 기회.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더라도 그의 발치에 매달려 용서를 구하더라도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다. 나는 결심했다. 그날 밤 나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있던
유일하게 내 돈으로 산 단정한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연회장은 온갖 보석과 값비싼 향수 냄새로 가득했다. 모든 이들의 얼굴에는 거짓된 미소와 탐욕스러운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강태민은 연회장의 주인공처럼 사람들과 어울리며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었다. 나는 벽에 그림자처럼 서서 그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이윽고 연회장 2층의 문이 열리고 그가 모습을 드러냈다. 하얀 가면을 쓴 그는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 나온 왕처럼 위태롭고 고독해 보였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고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쏟아지는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난간 앞에 섰다. 그때 강태민이 마이크를 잡고 무대 위로 올라섰다. 강태민 바쁘신 와중에도 형님의 생신을 축하해주러 오신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형님께서는 오랫동안 세상을 등지고 사셨지만 이제 세강그룹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여러분 앞에 서실 겁니다. 그 기념으로 제가 형님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가 손가락을 튕기자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졌다. 완벽한 어둠. 그리고 다음 순간 연회장 벽면 전체를 스크린 삼아 화려한 영상이 펼쳐졌다. 세강그룹의 역사를 담은 영상이었다. 영상이 끝나갈 무렵 강태민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세강그룹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포를 터뜨리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연회장 곳곳에 숨겨져 있던 장치에서 펑 하는 굉음과 함께 수십 개의 불꽃이 터져나왔다.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지만 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내 눈에는 오직 붉은 불꽃과 그 앞에서 경직된 채 굳어버린 그의 모습만이 보였다. 펑, 펑, 연이어 터지는 불꽃과 살갗을 태우는 듯한 화약 냄새. 그 순간 나 역시 숨이 막혔다. 아버지의 고함 소리, 깨지던 유리 조각, 그 모든 공포가 나를 덮쳤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2층 난간에서 비명에 가까운 그의 억눌린 신음이 들려왔다. 그는 가면을 붙잡은 채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 15년 전의 화마가, 그 지옥이 다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몇몇은 겁에 질려 그에게서 멀어졌다. 강태민의 입가에는 계획대로라는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달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 안의 모든 공포가 발목을 붙잡았지만 불길 속에서 울부짖는 그를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나를 짓누르는 트라우마를 억지로 떨쳐내고 사람들을 해치며 계단을 향해 뛰었다. 모두가 그에게서 도망칠 때 오직 나만이 그를 향해 달려갔다. 패닉에 빠져 바닥에 주저앉으려는 그의 앞에 내가 섰다.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눈앞의 불꽃을 보며 공포에 질려 떨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그의 떨리는 몸을 망설임 없이 끌어안았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태준 씨. 나는 그의 귓가에 소리쳤다. 그의 몸이 경련하듯 떨렸다. 나는 더 세게 그를 끌어안았다. 내 심장 소리가, 내 온기가 그에게 닿기를 바라며. 그리고 나는 15년 동안 하지 못했던, 그리고 기억조차 못했던 그 말을 드디어 그의 앞에서 꺼냈다. 괜찮아요. 15년 전에도 내가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내가 당신 곁에 있어요. 내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엉망으로 떨렸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에 내 모든 진심을 담았다. 그 순간 그의 격렬한 떨림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가면 너머 공포로 가득했던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흔들렸다. 내 얼굴과 내 목소리와 15년 전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마침내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다.
이번에도 내가 당신 곁에 있어요. 내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 했다. 태준의 흔들리던 눈동자가 내 얼굴에 고정되었다. 그의 눈은 나에게 묻고 있었다. 정말 당신이냐고. 15년 동안 꿈속에서조차 그리워했던 그 소녀가 정말 당신이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과 함께 그 대답을 삼켰다. 그때 마이크를 든 강태민이 무대 아래로 내려와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무슨 수작이야? 너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15년 전 얘기를.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태준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그는 나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운 뒤 강태민을 돌아보았다. 가면 너머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공포에 질린 짐승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되찾은 왕의 눈빛이었다. 그만해라, 태민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무거운 무게를 담고 있었다. 그는 나를 돌아보며 아주 천천히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하얀 가면의 끈으로 손을 가져갔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15년 동안 베일에 쌓여 있던 그의 얼굴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가면이 벗겨졌다. 화마가 남긴 끔찍한 흉터가 그의 얼굴 오른쪽을 뒤덮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비명을 지르거나 수군대지 못했다. 그의 왼쪽 얼굴이 15년 전 사진 속 소년처럼 너무나도 서글프고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흉터로 일그러진 그의 오른쪽 눈마저도 오직 한 사람, 나를 향한 애틋한 빛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는 맨 얼굴로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드러낸 채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말은 나에게 하는 말이자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하는 선언이었다. 이 사람이 내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내 아내입니다. 강태민의 계획은 산산조각 났다. 형을 조롱거리로 만들려던 잔인한 쇼는 오히려 형의 진정한 사랑과 용기를 증명하는 무대가 되어버렸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얼굴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어느 조용한 아침이었다. 나는 잠에서 깨어 내 옆에서 잠든 태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가면은 없었다.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에 남은 흉터 위로 부서져 내렸다. 나는 가만히 손을 뻗어 그의 흉터를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그가 잠에서 깨어 나의 시선을 느끼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또 보고 있었어? 내 흉터. 응. 이 상처가 없었으면 당신을 못 만났을 테니까. 이건 내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흉터야. 태주는 내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서아야, 나는 아직도 가끔 불이 무서워 악몽을 꿔. 괜찮아. 나도 아직 가끔 큰 소리가 무서워. 그럼 됐네. 당신이 나의 어둠을 막아주고 내가 당신의 소음을 막아주면 되겠다, 평생.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완벽한 치유는 아니었다. 그의 흉터가 사라지지도 우리의 트라우마가 마법처럼 씻겨나가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괜찮았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흉터를 보듬어주는 세상 유일의 구원자가 되었으니까. 며칠 뒤 나는 그와 함께 유리 온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하얀 천으로 장식된 작은 아치와 그가 직접 키운 꽃들로 만든 소박한 부케가 놓여 있었다. 증인은 김비서 한 사람뿐이었다. 그는 찢어진 계약서 대신 내 손에 작은 들꽃 반지를 끼워 주었다. 윤서아 씨, 나와 진짜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눈물과 함께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10억짜리 계약이 아니었다. 세상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두 개의 상처 입은 영혼이 서로에게 맹세하는 영혼의 약속이었다.
우리는 이 유리 온실 안에서 서로의 유일한 세상이 되어 애틋하고 완전한 행복을 시작했다.